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새해 첫 거래일의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300선에 마감했죠. 오늘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갑니다. 현재 코스피 2% 넘게 상승하면서 4,398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도 2%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도 0.63% 강세 보입니다. 9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현재도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입니다. 5,78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2,377억 원, 기관은 3,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기관만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개인 현재 19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55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새해 첫 거래일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오늘도 강합니다. 삼성전자 5.1% 올라가고 있습니다. 13만 5,050원입니다. 삼성전자 처음으로 지금 20조 원을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도 2%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69만 1,000원입니다. 2차 전지주는 공급 계약 해지와 감액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2.2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5.3% 강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0.12% 강세 보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현대차 2% 강세 보입니다. 30만 4,500원이고요. SK스퀘어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 이어갑니다. 3.06% 올라갑니다. HC현대중공업 0.6%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원전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강세 보입니다. 9.31% 올라가면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상승합니다. 코스닥 1위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알테오젠 1.86% 강세 보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 2.33%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1.47% 상승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39% 상승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CES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5% 가까이 상승했는데 현재는 1.52%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HLB만 약세 보입니다. HLB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 0.57% 약세 보입니다. 리가켄바이오 2.52%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오롱티슈진도 1.12% 상승합니다. 펩트론도 1.42% 올라가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 보입니다. CES 2026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실적을 달성할 거란 기대감이 큰 영향입니다. 메모리 전반의 가격 상승세에 HBM 부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반도체 사업은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급등한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뷰 21%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6.43% 올라갑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정유주가 강세 보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죠. 한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 보입니다. 현재 GS 3%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1,400원 초반 정도로 환율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나온다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90전 오른 1,443원 7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는 1,447원 3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2% 넘게 강세 보입니다. 4,3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9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시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에요. 1월 첫 거래일에 4,300선 돌파했고 오늘도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제대로 흐름을 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본격 코앞에 두면서 실적이 가장 강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미국 증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우리도 역시 오늘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크게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연말 12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시작 불과 1시간여 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을 보면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를 외국인들이 전부 받아가는 모습, 결국은 시장을 누르고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형태는 파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증시가 아주 강한 시절에 나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올 한 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이런 쏠림 현상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강한 모습. 연일 지금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급등, 지난 새해 첫 거래일에 7%대 급등.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랠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네. 불과 한 10거래일여 만에 거의 한 4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응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마지막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소프트웨어들이 급락을 하고 이 자금들이 반도체로 전부 전이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오라클 쇼크 때 봤던 것처럼 이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영업이익,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보다도 캐펙스 투자가 더 많아지면서 실적이 오히려 그렇게 양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시에 메모리 반도체 실적 좋은 쪽으로 몰리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쪽에서 실적이 좋은 쪽 섹터로 몰림 현상이 아마도 좀 두드러진다.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가 4분기 급등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마 글로벌한 증시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변수가 주말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지난 3일 새벽이었죠.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일단 압송을 했단 말이죠. 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이게 악재로 작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예를 들면 CES라든지 빅이벤트들에 오히려 더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의 전쟁에 대한 반응을 좀 보면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7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처럼 큰 전쟁도 있었고 이번처럼 베네수엘라 침공처럼 뭐 그라나다 침공이나 파나마 침공처럼 작은 침공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80년대 이후에 이 7번의 전쟁에서 한 달여 정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평균 0.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6개월까지 6.7% 평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이 불시에 예측치 못한 우발적인 경우에 일어났을 경우에 증시에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이미 한 달 전부터 항공모함을 거기에 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부분이 가늠이 되었고 네. 이 부분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파급 효과가 적다.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가 물론 그 원유에 대한 전체적인 그 보유량은 1이지만 실제로 생산량은 90만 배럴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1%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파급 효과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 자체가 이미 2017년도에 디폴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경제적 교류를 한다거나 베네수엘라 화폐 혹은 채권이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도 없었다. 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원유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90만 배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후에 어떤 식으로 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에 오히려 경제적인 관심이 좀 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대통령 부부를 일단은 압송을 해 온데 성공했지만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분쟁으로 만약 확전될 경우에는 과거에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서 이라크 내에 내전이나 이런 걸 막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 군사 비용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거든요. 현재로서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다소 무리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 주둔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가는 그 시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냐라고 보면 결국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를 어느 정도 이전에 베네수엘라가 쉐브론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국유화 선언하면서 뺏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생산량이 과거의 300만 배럴에 비하면 택없이 모자라는 90만 배럴 정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더 생산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만 더 증량을 시키려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200만 배럴 정도 산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투입되는 자금이 1,0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상군을 주둔한다든지 혹은 영향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를 감안한 이런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리스크는 좀 되겠지만 베네수엘라 자체가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유 기업들이 원래 베네수엘라 유전에 갖고 있었던 권리를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뜻을 천명하기도 했죠. 일단 이거는 상을 놓고 봐야 되는 건 유가가 이것 때문에 크게 요동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여기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인 흐름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제 다음 타깃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쏠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쿠바라든지 콜롬비아 소위 말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척을 지고 있고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들까지 미국이 확전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네수엘라처럼 원유라는 절대적인 이권이 있지 않고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아마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불리한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뭔가 미국의 국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우려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무력 개입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그 향후 흐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파나마 침공할 때의 미국 여론 그 80% 정도가 참성한 상태였거든요. 네. 이번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미국의 추가적인 무력 행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또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할까? 아직까지 크게 반응은 없어요. 이것도 사실 좀 의외였단 말이죠. 아마 이제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과 은 가격이 작년 12월 달에 워낙 급등을 했고 특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동안 60%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 12월 말 금, 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ETF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ETF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ETF가 지금처럼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차익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과 은 가격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추가적인 상승,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특히 증시가 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현상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금과 은을 따질 때 안전자산에 대한 오르고 내림도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우리 환율과도 연동이 돼 있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결국 달러 예를 들면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달러 강세는 우리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식혀놓은 원 환율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은 없는데 1,440원대 쉽사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아마 이제 환율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위기론에 의해서 과거처럼 1,450원대를 넘어간 게 아니라 미국의 GDP 차이라든지 혹은 금리 역전 차이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0원 밑으로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환율이었는데 미국의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1,400 후반대로 넘어갔던 부분은 아마 올해 우리 GDP가 작년보다는 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미국과의 GDP 차가 좀 줄어들 것이고 네. 금리 역전 현상도 지금은 1.25% 정도 되는데 미국이 적어도 이번 1분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줄어든다. GDP 차와 금리 역전 차가 줄어들면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1,400원 초중반 아래로는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환율은 어느 정도 1,400원대를 우하향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좀 줄어들었다. 지금은 1,400원대에서 1,450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관련주들은 정유주부터 해서 재건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건설이나 플랜트주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철강 원자재, 물류와 관련된 해운 물류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사실 이제 이번 전쟁을 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2월 달부터 미국 증시는 AI 모멘텀을 받는 쪽과 경기 소비재 여기에 최근에 산업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이나 철강과 같은 쪽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건설 이쪽에도 포커스를 맞췄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가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중심에 들어왔다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에 대한 관심은 좀 높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유주는 지금 현재 사실 오늘 좀 소폭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기대치가 높아지는 않다. 다만 오히려 베네수엘라 사태보다는 오페크가 1월 달부터 3월 달, 올 3월 달까지 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아마 이제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방산주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수급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방산주 밸류가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휴전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휴전 협상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보도가 되면 방산주는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고 연초 시장 굉장히 강세 흐름,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되고 장이 올라서 좋기는 좋은데 여전히 쏠림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이 좋은 흐름을 마냥 좋다고만 평가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초 흐름 한번 좀 거시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 시장의 특징은 어쨌든 섹터별 그 등락의 차별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항상 상승하는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섹터별 차별화라고 하면 올해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올 초에 미국이 AI 섹터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급격히 매도하고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급격히 쏠림 현상이 나왔던 게 아마도 올 한 해를 대변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금리나 막바지 국면에서 실적에 기반한 쪽으로 쏠림 현상은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중소형주나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기반해서 주도주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올해는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나 최근의 고정거래 가격 등을 보면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아주 호실적을 낼 때 오히려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이번엔 양상이 다를 것이냐,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일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 보통 다음 날은 통상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쉬어가는 흐름이 하루, 이틀 채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서 반도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저가 여기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10% 이상 급등했던 이유는 고정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고정가 거래로 그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실적은 올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적어도 올 한 해 계속 좋아질 수 있고, 만약에 고정가 거래가 좀 지양된다라고 하면 스팟 가격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따라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1월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B2B, 빅테크 기업들과 고정가 거래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체결하는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시세가 결정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부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축출한 건데요.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가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국제유가나 해운업 등에 영향이 있을지 일단 걱정인데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있을까요? 예, 미국에 의해 실행된 이번 작전, 일명 확고한 결의 작전은 미국이 해외 테러 마약 조직의 실질적 리더라고 주장하는 마두로 대통령만을 핀포인트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2에서 3% 수준의 미미한 양이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취해져 있어서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정상적인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중국의 채무 변제만을 목적으로 그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공급량이 미미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접한 카리브해는 중동 지역과 같이 수에즈 운하나 무슨 호르무즈 해역과 같이 운송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도 수차례 목격했듯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통한 레인 체인지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영내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많았으며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경우도 있어서 이번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최종 승인 2시간여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이런 그 레짐 체인지를 비교적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 집행 작전이라는 명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밝혀온 여러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타겟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진 대로 마약 테러리즘의 척결입니다. 이거는 미국 법에 의한 거긴 하나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에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FTO,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게 사전 조치를 해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조직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과거 1990년 같은 날 1월 3일이었죠. 파나마의 실제적인 지배자였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또 하나의 실리적인 목적으로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현재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인 빼데페사가 운영하고 있는 석유 시설들은 모두 미국의 과거 오일 메이저들이 진출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개발한 설비들이었는데 과거에 차베스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 국유화되면서 뺏긴 시설이라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 자체가 지금 너무 노후돼 있어서 당장은 이게 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든지 에너지 오일 패권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다소 급락하면서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에 아버지 부시, 즉 허버트 부시 행정부나 아들 부시, W 부시 행정부 모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는 마가 세력들도 그렇고요.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거부감이 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는 이런 마약, 즉 미국인들의 건강과 치안을 위협하는 이 사회 문제, 이런 범죄를 소탕한다는 것은 좋은 도덕적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통치를 지시받은 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불법적 납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필요하다면 2차, 3차 공격도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에 현실적으로 이 군사력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그런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은 그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 부통령인 임시 대통령이 외교적, 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국제 기구에 제소한다든지 중남미 좌파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후에 새로 등장할 세력들이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갈래가 나눠지는데요. 먼저 미국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 부통령의 집안이 보면 그 오빠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입니다. 본인은 서기장관을 겸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야권의 그 에르먼드 곤잘레스,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승리했어야 되는 그 후보, 특히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차도가 지지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다시 다른 군부 세력이 등장할지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차베스 대통령 같은 경우 하급 장교 시절에 쿠데타를 시도해서 비록 그 쿠데타는 실패했으나 이로 인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카리스마를 얻고 훗날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을 쟁취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다른 나라의 정상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자 국제사회가 국제법 위반이다, 정권 종식이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도 현지 시간 5일에 또 긴급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만약 국제법 위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부담스러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일이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고 거기서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개최를 요청한 콜롬비아,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강력히 비난을 하고 제재를 촉구한다 해도 미국은 상임이사국이어서 그 어떤 비난이나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랬던 것처럼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논리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서 이게 유엔이 얼마나 무용한 존재인지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만 될 것으로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 위반의 경우는 피소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커질 경우가 있으면 이를 우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국제적인 범죄자에 대한 매우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체포작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미군의 피해나 전략자산의 손실 없이 핀포인트 방식으로만 초단시간에 끝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경영연구소 오성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는 건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라는 건 없겠지만 최소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주동원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허인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미국 경제의 화두가 양극화로 꼽힐 정도로 계층 간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의 양극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진다. 자산 격차가 더 커진다. 양극화는 왜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걸까요, 주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로 웰스고 이게 자산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 자산은 소득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자산 격차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부터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온 현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죠.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이제 거기에서 이 자산 격차가 이게 왜 발생하게 되느냐, 경제가 성장할수록에 네.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산 분배가 이 지금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소득도 사실 그 분배를 측정하는 게 어렵지만 자산도 그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게 소득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UBS가 매년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서 순자산 진위 계수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진위 계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이제 여러 선진국에서 뭐 아주 일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특히 이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에 그 국회의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일반적으로 꼽는 거는 글로벌 경제 확산 그리고 이 승자독식 산업 구조를 초래하는 형태의 기술 발전이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로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발생 원인이 이 월스트리트 때문이다. 그래서 1%대 99% 이런 구호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과도한 금융화도 이 자산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지표인데. 이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 불평등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주관적인 인식 방식도 사실은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이 사람들이 그 인식하는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강한 편이었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이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층 중심의 시장 구조 그리고 이제 자산 상속 이런 것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산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K자형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K 앞에 그 위로 하나 뻗는 거, 아래로 하나 뻗는 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본의 속성이 이런 것인지 그런 불가피한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본의 속성이 그렇게 계속 가도록 내비둘 것이냐의 문제는 그 정부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주동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자산의 불평등인데 저희 불평등을 보통 볼 때 많이 보는 게 소득이랑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네. 자산 불평등 해주셨는데 미국 중심으로 볼 때는 소득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나빠진 것, 특히 상위 10% 소득 비율이 올라간 건 1985년 정도부터입니다.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이건 네. 행정부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감세 정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간 더 그런 쪽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부유층들이 그렇게 자산을 쌓으면서 오히려 정치를 본인들의 로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판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룰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지 스티글리츠 같은 미국의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2001년에 WTO 들어오면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좀 더 심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이론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데런 에시모글루라고 하는 MIT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소득 불평등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싼 물건이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는 이민 같은 영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점점 소득 불평등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 3분기 성장률 4% 넘게 나왔지만 실상은 체감되는 그런 경제 발전은 또 소위 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는 오로지 그런 성장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이게 그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도 앞에서 저기 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 개발이 이제 뭐 AI, 디지털화,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고숙련 노동자들의 필요성만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소득의 불평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자산의 불평등도뿐만 아니라 이게 그 성장의 결실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배분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방금 저기 허 교수님이 레이건 행정부 얘기하셨습니다만 1980년대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 그러니까 뭐 그 당시부터 뭐 시작해서 미국의 고성장을 계속 이끌어왔다라는 그 성공적인 정책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고성장의 바탕이 뭐냐면 뭐 이렇게 그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욕심을 자극을 해서 야 네가 고소득자들한테 그 전에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야 너 많이 벌수록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이제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것이 뭐 항상 이렇게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성장을 선택함으로써 분배가 지금 망가졌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고소득자들한테 높은 세금을 매겨서 분배를 강조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그런 세금을 매기고 있으면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은 다른 나라한테 기업을 뺏길 것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약간 저기 그 자본에 대한 세금 자체를 높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분배가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그 국내 한 금융사에서 발표하는 이제 부자 보고서라는 걸 보면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부자가 47만 6천 명으로 늘었는데 결국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이들이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6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이 구조는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서도 나타나는 뚜렷한 어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네. 자산이랑 소득 불평등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2024년 가장 최근 자료를 제외하고는 201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도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도는 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산 불평등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산 불평등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불평등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라는 게 소득 불평등도가 심해지는 거라기보다는 네. 자산 불평등도가 심해지는 걸 갖고 지금 전반적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요. 네. 사실은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를 일구는 가장 큰 방식은 부동산이었었습니다. 물론 최근 조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부동산의 비중은 약간 줄고 금융소득이나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것들 아무래도 경제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뭐 자본시장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좋은 네. 일자리, 좋은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거기서 사업소득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최근은 자산 불평등도의 심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결국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이것이 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심해지는 게 안 좋은 겁니까? 소득의 불평도 정도가 어떤 형태의 불평등도 확대도 바람직하지는 이게 비교 우위는 아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 앵커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제 또 부동산보다도 지금 금융 자산 관련해 가지고도 불평등도가 물론 제 화두는 금융 자산이었습니다. 던지셨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어쨌거나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저금리 상당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었던 것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이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물 부분으로 좀 흘러들어가 줬으면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래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축이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높을 때 이제 좀 소득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돈이 전부 다 뭐 주식 시장이 됐던 이제 뭐 좀 약간 투기적인 형태의 자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그 약간 카지노 우리 그 도박장 가면은 네.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배짱 있게 베팅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중산층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근데 반면에 지금 이 뭐 소위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력들을 바탕으로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금융자산 상승률을 보이게 됐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뭐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예,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게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개선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산의 불평등은 계속 더 심화된다면 전체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군요. 예, 뭐 부의 불평등이 이제 사실은 이게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거든요. 이제 악화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불평등이 결국은 금융의 불평등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거가 안정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뭐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자기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결국은 불평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금융의 불평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자산 상급지 하급지 나누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비싼 지역, 조금 상대적으로 덜 비싼 지역. 서울 밖에 경기도와는 또 격차가 나고 수도권과 지방은 더 격차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자산의 격차라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한 2018년 정도부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결국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작년 말에 나왔던 국회에서 나왔던 보고서,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소득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게 사실이랍니다. 소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보유한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니면 상속 증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하는 그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그런 느낌들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층은 이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이 소득 가지고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다. 근데 이제 기존에 소위 집을 가지고 있던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자산이 더 커진 자산이 되고 그러니까 나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어떻게 활력,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 될 것이냐, 이제 내지는 이거 계속 될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추세가 발생했던 원인을 일단은 먼저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특히 서울에서도 선호되는 지역만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주택 수요는 우리가 이제 특수하게 그 수요가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하나는 주거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이제 투자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이게 살아보면, 아이고 제가 강남을 사는데 강북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제 강북에서 태어나서 강남에 살아보니까 강남의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그러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교적 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강남에 살아야 나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선망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투자적 목적으로도 또 수요가 더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서울 안에서도 이제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에 이제 격차가 계속해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럼 이제 결국은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 수요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만큼 살기 좋은 곳, 뭐 목동도 좋고, 뭐 물론 이제 뭐 용산도 좋고, 근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또 강북에 이렇게 좀 개발이 지체되었던 곳을 이제 발전시킴으로써 어떤 그 대체 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는 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게 또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이제 보고들 계신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사회적인 부담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이제 조세제도도 어떻게든 좀 변화를 가져와야 이게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제가 대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런 대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정책 그 실행력이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세가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우울한 전망이 드네요. 예를 들면은 서울 지역에 강남 특히 이제 상급지 같은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규제, 뭐 매매 규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제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 같고 왜 그렇죠. 이렇게 규제 역설적인 게 나타날까? 규제를 하는 지역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역에 꼭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잘못된 신호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규제가, 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대체 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뭐 별게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안정적인 그 장기 투자처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채권도 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이제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뭐 주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강남의 오르는 지역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결국은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먼저 선행돼서 해결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은 뭐 지방으로 갔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그 교육 인프라가 너무 이제 뒤쳐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교육 인프라를 지방에다가 강제로 배치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거긴 인구 소멸 지역이고 뭐 학생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이제 뭐 사립 학원 시설들이 글로 이주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저도 뭐 뾰족한 대책을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네.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좋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굳은 믿음 같은 게 이제 깔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차별이 너무 심해지고 이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곳으로 모든 다른 인적, 물적 자원들이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부동산 자산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좋은 부동산들이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지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결국 소멸이라는 문제까지도 걱정하게 돼.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시던 분들이 예전에는 부산 내 최상급지가 어디요? 거기 아파트 하나 사놔야겠네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서울로 오시고 대구에서 원정. 예, 네. 대구에 사시던 분들도 야 이거 수성구에 아파트 하나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던 분들이 서울로 오시고 사실은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강남에 전세 물론 되게 품귀가 많지만 네. 전세 가격 구하러 가보면 집주인들이 굉장히 지방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면 결국은 네.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저희는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이고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고 플러스 돈이 점점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이 왜 마를 때 그 비 온 다음에 웅덩이가 마를 때 가장자리부터 마르고 맨 마지막까지 물이 남아있는 거 중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에 아까 저희가 그 부자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자들도 이제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끝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끝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예전과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불패의 자산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물의 웅덩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죠. 더 강남.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5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팔고 압구정 현대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압구정 현대 가격은 뭐 2, 3년 사이에 2배, 3배, 4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저희가 이제 자산 불평등도의 증가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경제 구조, 우리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중산층이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에 중산층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경제, 우리 건강 정도 같은 걸 측정했을 때 중산층이 얼마나 튼실하냐. 이런 것들을 경제 허리다라고 해서 중산층이라는 그 층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볼 때? 뭐 중산 그게 그러니까는 90년대 우리나라가 3조 호황 이때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그런 했는데 그게 설문조사도 많이 했었죠. 2000년대 이후부터 물어보면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이제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외환위기 아예 외환위기를 겪기 전과 후가 좀 그렇죠. 양상이 달라졌다는 사실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이라는 게 이게 정의를 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우리처럼 소득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뭐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아느냐, 뭐 내지는 이제 어떤 형태의 문화 생활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중산층을 정의를 하는 근데 건데. 이제 만약 경제적 중산층이면 우리 네. 예전에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네. 4인 가족에 예, 아버지의 외벌이 네. 뭐 이걸로 이제 3대가 다 같이 이제 그렇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예. 자가집 하나 있고 뭐 요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봤는데 그게 깨진 지 오래된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형 중산층도 되지 못하고 그나마 그 소득에 의해서 그래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그 기반까지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지금은 통계청이 아니고 국가 데이터처라고 네, 하죠. 데이터청이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소득 분위별 이 소득 증가율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1분위나 5분위는 소득이 그래도 뭐 3%대, 4%대로 늘었는데 이 3분위가 1.8% 정도로만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중간 소득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소득 그 상승률이 낮았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원인을 보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소득계층은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저축한 걸 이제 이자 소득을 통해서 이제 그 소득을 얻는데 이게 지금 저금리 기조가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었던 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3.25%였나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 그 기준금리를 5%까지도 올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금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노조 그 조합 노조의 가입률이나 이런 것도 낮으면서 임금 협상력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높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 소득계층의 그 소득원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죠. 그건 너무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거는 무슨 이제 사회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첨언을 하자고 그런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 산업 구조가 좀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구조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임금도 굉장히 높게 주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의 보상 정도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확대됐다는 거죠. 이제 그 확대된 배경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노동 시장에서 보시면은 대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뭐 10% 안쪽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90% 이상은 중소기업에 취업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산층은 이 중소기업에 취업돼 있는 노동자 계층들을 주로 얘기하는 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산층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우리가 봉착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미국 얘기하면서 수입한 물건들 때문에 값싼 물건들 때문에 노동자들의 페이가 낮아져 갖고 거기도 양극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어떤 뭐 잘 나가는 산업들, 뭐 반도체나 IT나 뭐 금융업 뭐 이런 것들 빼고 나서는 이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정체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위 분위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계속 이제 조금씩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위 분위에서는 임금 상승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아래에서 끼인 이 중산층은 지금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허 교수님은 고용시장 측면에서 중산층이 이제 약해지는 양극화 부분을 이제 짚어 주셨는데 말씀드리면서 나는 중산층인가? 갑자기 그 고민을 저는 속으로 계속 했어요. 중산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만큼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옅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제가 통계를 기억한 게 맞다면 서울의 그 가구 평균 소득이 5,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구 평균 소득이 5,800만 원인 3인 혹은 4인 가구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왜냐면 저희는 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5,800만 원 정도의 가구 소득을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아마 아닐 가능성이 좀 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정의된 범위가 네. 있습니까?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의 소득 수준은 한 요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그런 아까 논의들 안 하세요? 그럼 통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명확하게 제가 난 중산층인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그래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허준영 교수님이 이제 평균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소득 분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낮은 쪽으로. 그래서 이 고소득층의 꼬리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득을 굳이 삼는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보다는 중위값, 이제 미디언을 잡죠. 중위값을 봐야 그래서 이제 중위값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중위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뭐 6, 7천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소득으로만 본다면 그걸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삶에 큰 불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적은 그 불안 상태에서 어떤 삶의 질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중산층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득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이제 삶의 질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충분하게 그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준영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들도 중산층을 좀 두텁게 지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이 자산 중심의 시장이 그 분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어서 특정한 계층을 타겟하는 게 소득을 기준으로 타겟을 할 건지 아니면 자산을 기준으로 타겟을 할 건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한 40대, 50대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해도 이 안에서도 사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자산을 가지신 분과 못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핵심 자산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그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경제 쪽 전공을 해갖고 경제 관련 유튜브도 하는 친구인데 그 네.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낀 건데 서울 와서 살면서 제일 좋은 점과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좋은 점은 모든 게 싸다. 미국에 비해서 모든 게 싸다. 그래요? 네. 근데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주거비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중산층을 정의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의식주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정되지 못하는 게 실제 체감에 있어서 내가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층들이 이제 고용도 잘 안 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지점도 늦어지고 하니까 이제 경제 소득이 없잖아요. 네. 이게 점점 이 청년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채널이요. 예, 사실은 각 고등교육기관의 예. 교수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부의 대물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고등교육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이게 좋은 직업을 가지면 우선 우리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의 기능이었다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싼 사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보면은 옛날보다는 이제 이 스큐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득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옛날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에도 예. 들어간 학생들의 이제 경제적 분포도를 보면 예. 상당히 예전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도 많이 그 윤택한 쪽 층의 학생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라는 많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교육에 투자하는 이유, 왜 대치동의 학원가 그리고 또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럼 사교육 때문이잖아요. 예, 공교육이 굉장히 뭐 교육만 받아도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몰려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에. 그럼 거기에 몰리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돈이 있어야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사교육을 받은 것이 더 높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직업으로 혹은 더 윤택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의 대물림의 한 채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양극화의 문제에서 보면은 교육이 그걸 양극화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양극화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고등교육 현장에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너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자꾸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융합 교육이라든지 뭐 융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어떠한 교육의 어떤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채널의 역할을 점점 약화를 시킴으로써 그냥 그 대학이 이제 간판 역할만 하는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준영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CS도 이제 곧 오는데 AI 시대에 우리의 이제 일자리 문제, 인간 대체 문제 이게 이제 시대적 화두로 또 부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경제 구조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자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나 트렌드를 지금 보면 양극화라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말하는 양극화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K자 경제의 양극화, 네. 우리나라 내에서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뭔가 소득의 양극화잖아요. 근데 이것도 AI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통 보더라고요. AI에 대한 노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AI에 대해서 노출될 것인가가 첫 네. 번째. 두 번째 기준, 근데 보통은 첫 번째 기준만 생각하세요. 노출도가 높으면 너 앞으로 위험할 거야, 네 직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완도입니다. AI에 의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직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출도가 높더라도 보완도가 높은 직업은 향후에 AI로 인해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의사.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을 판정받았는데 그거를 AI한테 듣긴 싫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로 위로를 받으면서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AI에 대한 노출도는 높지만 AI에 대한 보완도도 굉장히 높다 이런 거랍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첫째로 얻을 수 있는 건 이 고소득 직종 중에 AI에 대한 노출이 높더라도 AI에서 보완이 잘 되는 직업들은 앞으로 더 이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그렇지 않은 직업들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청년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엔트리 레벨 직장 그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1, 2년 차들이 할 일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니어가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 AI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찾고 데이터 정리하고 예쁘게 만들고 AI가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AI가 미칠 영향이 아무래도 청년 고용의 부정적인 역할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점이 돼서요. 우리가 이제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우리 부의 양극화 문제를 전반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증세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툴이죠. 증세를 꺼내들 시점이 됐나? 예,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럼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금리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 불균형을 내지는 자산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균형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정책을 하려면은 그럼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재원에 활용될 이게 지금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 증세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이제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 조세 정책이 항상 그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 당국에서는 어쨌든 좀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세율을 늘린다기보다는 그 세원을 확대한다?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조세 정책이 그 생산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조세제도 개편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원을 확대하자. 저는 이제 분배 문제 때문에 이제 증세를 한다고 하는 거를 좀 한참 됐습니다만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OECD의 국가 데이터를 놓고 네. 세금에 따라서 이제 그 분배 그 진위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세금이 변동한다고 그래서 진위계수가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네. 국가들은 세금이 높아지면 진위계수가 향상됩니다. 이게 낮아진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세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증세를 통해서 그 우리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세만이 방법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이제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그 사회보장제도를 더 키우겠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뭐 증세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그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철학적 문제잖아요. 네. 네, 제가 뭐 얼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세제도는 형평성 때문에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세수 확보의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세수 확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세는 면세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세원 좀 늘리는 거 저는 더 동의하고요. 재산세도 지금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몇십억이 나더라도 저희 지금 80% 과세 면세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현실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 보통 증세 얘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올리면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먹는 게 부자라고 해서 내가 두배 먹는 게 아닌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부가가치세 역진적인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걸 통해서 증세를 해서 정부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통합적인 패키지로 가야 된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게 자본의 속성이라는 거죠. 한국 자산시장에도 쏠림이 심화되는 게 뚜렷해집니다. 쏠림이 심화되면 부작용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장의 자유, 적절한 제어선의 이 교차점을 찾는 게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